1978년 어느 날, 일본의 유명한 탐정 아케치 코고로가 기괴한 의뢰를 받았다. 의뢰인은 40대 중년 남성 추한 삼촌이다. 추한 삼촌은 수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내 옆에는 예쁜 딸 셋만 있어요. 큰딸 춘지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 나츠코는 18세. 쌓인 가족이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익명의 협박 전화 한 통이 추한 삼촌 가족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변장한 목소리를 가진 수수께끼의 남자였습니다. 상대방이 복수의 악마라고 주장함. 추한 삼촌과 그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함. 그리고 그는 헌지를 먼저 죽이고 자이어지, 카이오지를 죽일 것입니다. 결국 추한 삼촌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 목적은 추한 삼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물학적 딸 중 3명이 폭력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추한 삼촌은 원래 이것이 단지 지루한 사람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세 딸이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은 적이 없다고 자문했습니다. 멸망의 재앙으로 이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며칠 뒤에 누가 알겠어요? 의문의 남자는 비슷한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 말투가 차갑고 진지해서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추한 삼촌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범죄 수사 기술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무력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카와 삼촌을 아케치 코고로의 탐정사무소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케치가 협박 전화를 건 의문의 남자의 정체와 목적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케치는 또 다른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즉시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이 위원회의 고용주는 라우팽이라는 범죄 심리학 박사입니다. 팽 박사는 범죄자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하실을 고문실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끔찍한 고문 장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팽 박사는 이틀 전에 미국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범죄 심리학 강의를 해보세요. 팽 박사의 아내 팽지는 고람을 앓고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은 휠체어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팽 박사는 아내를 집에 혼자 남겨두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는 아케치 코고로에게 자신을 대신해 해외 연설을 맡겼다. 그리고 민지가 팽 박사의 의뢰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 부인 요시코 씨 때문이다. 몇 달 전 아케치는 꽃가게에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요시코를 알아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이후로 그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요시코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케치는 이 감정을 마음속 깊이 묻어둘 수밖에 없다. 나중에 팽지의 소개로 에커키는 팽지의 남편 팽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범죄 주제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추한 삼촌의 의뢰를 듣고 나서 잠시 현명하게 생각하고 두세 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추한 삼촌이 맡은 문제를 팽 박사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팽 박사는 형사가 아니지만 하지만 그는 범죄 심리학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한 삼촌이 익명으로 협박 전화를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현명한 소개를 통해 추한 삼촌은 어린 딸 카이오지를 데리고 팽 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팽 박사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아버지와 딸이 신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쌓인 가족이 최근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사소한 다툼도 중요하다. 추한 삼촌의 막내딸 카이오지는 팽 박사로부터 상기를 받았습니다. 뭔가 빨리 생각났어. 약 1년 전 아휘라는 중년 여성. 추한 삼촌의 별장에 깜짝 방문. 아휘는 추한 삼촌의 이복 누나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추한 삼촌의 아버지인 추한 씨의 혼외 애인이었습니다. 아휘의 방문 목적은 형인 추한 삼촌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추한 예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공유하십시오. 추한 선생님은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추한 삼촌은 당연히 아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직접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추한 삼촌은 주저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휘를 뻔뻔한 사생아라고 조롱함. 그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휘는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다. 추한 삼촌과 그의 가족에게 복수하겠다고 위협함. 하지만 추한 삼촌과 말다툼을 한 후 아휘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한 삼촌의 가족은 점차 이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카이오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팽 박사는 즉시 아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를 먼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팽 박사의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추한 삼촌과 카이오지가 팽 박사를 방문한 후 둘째 날 밤, 추한 삼촌의 큰딸 춘지는 혼자 수영하러 수영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납치됐다.
수영장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납치범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2명입니다. 둘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장갑 착용. 몸을 꼭 감싸세요. 외모만 보면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음. 경찰이 전화를 받은 뒤 즉시 경찰관 2명을 보내 수영장으로 운전해 가도록 하세요. 예상외로 경찰차가 도로에 반쯤 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마네킹을 실은 트럭과 충돌할 뻔. 격렬한 충격으로 인해 마네킹이 마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찰 2명이 차를 세웠을 때 쓰러진 모델의 이동을 준비할 때 알고 보니 그것은 전혀 플라스틱 마네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벌거벗은 여자 시체. 사망자는 납치된 지 얼마 안 된 춘지였다. 춘지 목에 선명한 자국이 있다. 그는 밧줄로 목을 졸라 죽였어야 했다. 볼에 피 묻은 지문이 있다. 범인이 고의로 남긴 흔적으로 추정. 보통 사람의 손가락 지문에는 나선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춘지 볼에 묻은 피 묻은 지문, 3가지 나선형 패턴이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투하된 트럭을 즉각 멈춰 세웠다. 트럭 운전사는 반대 신문을 앞두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시신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날 밤 그는 트럭을 옮겼다. 하루코가 납치됐던 수영장 근처 주차. 그리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그곳에서라면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2명을 보았습니다. 나는 잠시 트럭 옆에 서 있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 운전자는 원래 도둑인 줄 알았다. 앞으로 나와서 상황에 대해 물어볼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 마차에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마네킹만 들어있습니다. 도둑이더라도 아마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는 마침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검은 옷을 입은 2 남자가 트럭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마도 춘지의 시신을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럭 침대에 실려 수영장 직원과 트럭 운전사의 증언으로 판단. 춘지를 납치해 살해한 살인범은 2 남자였다. 추한 삼촌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의문의 인물도 남자다. 추한 삼촌의 이복 여동생 아휘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살인자를 고용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경찰이 아휘를 발견해 상황을 묻자 아휘는 추한 삼촌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의심했지만 하지만 나는 그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틀 안에 특성과 일치하는 용의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사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케이스가 정지됨.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당신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막 직장에 복귀하고 나면 다들 많이 피곤할 텐데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나가주세요. 쉔키폰 나잇 고양이 목 베개 프로. 좋아요. 만능 선수 자이얼로가 다시 경쟁하기 위해 왔습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아직도 집에서 편하게 놀려고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편안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68에 딱 샀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하네요. 7개의 과학적인 파티션 플러스 소프트 및 하드 듀얼 존 디자인.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만난 난치병을 전문으로. 텐체는 누워놀 때마다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 턱과 팔이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성능을 위한 135도 황금 각도. 항상 내 척추를 보호해주세요. 미친. 보안이 정말 철저해. 누워서 놀 때 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눈앞에 다가온 이중턱과 목 라인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자를 때마다 허리 뒤에 넣어요. 매우 지지적이다. 놀다 지치면 그냥 누워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내 머리를 감싸는 메모리 폼. 너무 오래 잤어요. 매일 밤 머리, 어깨, 목이 일직선으로. 밤에 잘 자. 일찍 일어나서 즉시 배를 채우세요. 베개니든 아이스 실크와 면 소재로 제공됩니다. 피부 친화적인 7A 등급 항균 A급 원단이기도 합니다. 베개 코어는 3차원 발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통기성과 땀 발산성. 시트 오렌지 드림즈는 무서운 장면에서 약간의 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끈적임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곧 여성의 날이 다가옵니다. 엄마에게 좋은 선물이네요. 지금 댓글란에서 쿠폰을 받고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가격 보장, 화물보험 무료, 고가 품목 환불, 2년 이내 깨지거나 변형된 경우 무상 교환. 색상은 총 2가지입니다. 축하 카드도 쓸 수 있어요. 방금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용하자. 아니면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상황을 살펴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MA 컴플리트 프라덕츠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춘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추한 삼촌이 그를 위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휘는 초대받지도 않고 찾아와 춘지에게 먼저 조의를 표했다. 그러나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추한 삼촌의 다른 두 딸인 샤 지아이와 추 지아이, 심지어 아휘가 자신의 여동생을 죽이기 위해 살인자를 고용했다고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의도, 아휘는 자연스럽게 부정했다. 추한 삼촌도 아휘가 그런 사악한 짓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두 딸에게 엉뚱한 추측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세요. 예상치 못하게 추한 삼촌은 두 딸의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아휘가 또 옛날 얘기를 꺼내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일부를 그에게 요구하십시오. 추한 삼촌의 분노는 즉시 불타올랐고 또 무분별하게 말을 이었다. 집에 있는 하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겠다며 협박함. 나는 아휘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추한 삼촌의 의견으로는 아내가 죽은 이후로 내 세 딸은 모두 집에서 가정부 손에 자랐습니다. 아휘는 이모로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제 세 딸이 자랐습니다. 아휘가 갑자기 찾아와서 재산 지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무정하고 이기적인 짓이네요. 아휘는 추한 삼촌의 조롱에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그도 가차없이 거친 말을 하더군요. 추한 삼촌과 같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조만간 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아휘가 얼마 전에 나갔어. 추한 삼촌은 거실 유리문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잉크로 지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문에도 3개의 나선형 패턴이 있습니다. 하루코가 죽었을 때 볼에 묻은 피 묻은 지문과 똑같습니다. 추한 삼촌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 디아어 오펜과 2명의 경찰관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잉크 지문을 함께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 정통한 팽 박사는 다음과 같이 추측합니다. 이 지문은 살인자가 지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남겼어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추한 삼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휘 빼고. 추한 삼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극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경찰관은 추한 삼촌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즉시 아휘의 집으로 달려가 지문을 확인했다. 그런데 아휘의 10손가락은 보통 사람들의 손가락과 똑같다. 2명의 경찰관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한 삼촌의 둘째 딸인 샤 지아이는 여전히 아휘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샤즈는 아휘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혼자 아휘의 집에 찾아왔다.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검은 옷의 남자를 봤어요. 아휘 집에서 나오세요. 그의 옷차림으로 보아 이 남자는 목격자들이 묘사한 키가 큰 유괴범과 매우 유사하다. 겉보기에 이 사람은 공격자가 설명한 납치범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츠코는 감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갔다. 이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가 그녀를 아주 멀리 따라가기도 전에 그 남자가 그녀를 알아챌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분주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나츠코의 몸이 밧줄로 길거리 광고판에 묶인 것을 보았습니다. 몸 전체에 털이 없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츠코의 목이 목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이 뚜렷하다. 춘자처럼 그도 살인자에게 밧줄로 목이 졸려 죽었어야 했다. 게다가 나츠코의 가슴 위치도 또한 3개의 나선형 패턴을 지닌 피 묻은 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흔적으로 판단하면 두 자매 살해범은 동일인일 수도. 경찰도 팽 박사도 아닌 것뿐입니다. 사건을 해결할 귀중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츠코의 시신이 발견된 날 오후, 추한 삼촌은 의문의 남자로부터 다시 한번 위협적인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이 다음 목표를 위협한다. 추한 삼촌의 막내딸 카이오지가 될 것입니다. 겁에 질린 추한 삼촌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게 망명을 요청하다. 경찰은 즉각 경찰팀을 파견했다. 카이오지를 24시간 보호하기 위해 추한 삼촌의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팽 박사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은 아케치 코고로의 여성 조수인 후미오이다. 아케치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에서 춘지와 나츠코가 차례로 살해됐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자신도 제 시간에 집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성 조수인 웬다이에게 팽 박사에게 사건 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 무리의 경찰이 추한 삼촌의 별장을 거의 포위할 뻔했습니다. 팽 박사와 퓨미데이는 카이오지의 침실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추한 삼촌은 여전히 걱정스럽다. 그날 밤 나도 카이오지의 침실에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춘지의 소지품을 운반하러 짐꾼이 왔다. 추한 삼촌이 어제 이사업체와 약속을 잡았어요.
춘지의 유물을 모두 묘지 근처 소각장으로 옮겨 불태울 준비를 하세요. 헌지의 방은 카이오지의 침실 옆에 있습니다. 빌라 하우스키퍼의 도움으로 이사업체가 며칠 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추한 삼촌은 유물이 담긴 큰 상자 몇 개를 포장해 차에 실었습니다. 이삿짐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별장의 가정부가 카이오지의 침실 문으로 왔습니다. 저는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을 아침 식사로 깨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다. 집에 있는 누구도 대답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카이오지의 침실 문에 머물렀던 팽 박사와 표미어. 갑자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 서둘러서 가정부에게 여분의 열쇠를 구해달라고 하세요. 잠긴 문을 열었다. 알고 보니 카이오지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침대에 있던 추한 삼촌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팽 박사와 웬다이는 곧 추한 삼촌의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떨어진 손수건을 찾았어요. 팽 박사는 손수건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꼭 약을 발라주세요. 추한 삼촌은 분명히 이 네모난 손수건 때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팽 박사와 표미호는 카이오지의 침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바깥을 향한 문과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음을 발견했지만 하지만 옆집 하루코의 침실로 통하는 작은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춘지의 침실에서 지난 이틀 동안 유물이 담긴 등나무 상자와 판지 상자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상자에는 분명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나라는 이것을 의심했다. 추자를 납치한 조폭은 미리 춘지의 침실에 있는 상자에 숨어 있었다. 어젯밤 한밤중에 갱스터가 상자에서 나왔다. 작은 문을 통해 카이오지의 침실에 몰래 들어갑니다. 먼저 추한 삼촌과 추자는 마약이 묻은 손수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다음 그는 의식을 잃은 카이오지를 옆집 상자로 옮겼습니다. 그는 다른 상자에 숨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까지 기다리세요. 짐꾼들이 춘지의 소지품을 옮기러 왔을 때 갱스터와 추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별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팽 박사와 사건을 담당하는 몇몇 경찰은 웬다이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함께 차를 타고 춘자묘지 근처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나는 문지기가 불 속에 상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 팽 박사, 표미호 및 다른 사람들은 아직 불에 타지 않은 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나는 그중 하나에서 카이오지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카이오지는 혼수 상태에 불과하며 건강 상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문지기의 손을 이용해 카이오지를 불태워 죽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팽 박사, 웬다이 및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또 다른 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카이오지를 납치한 갱스터는 이전에 여기에 숨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유물을 불태우던 문지기는 상자 안에 커다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겁이 나서 말이 안 나온다. 팽 박사, 웬다이 및 다른 사람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마 방금 카이오지가 담긴 상자를 불 속에 던졌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살인자가 되어버린. 기분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포터는 팽 박사, 웬다이 및 다른 사람들에게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유물을 불태우는 중이었어. 내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어. 돌아보면 검은 옷, 모자, 장갑을 끼고 키 작은 남자를 봤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 포터는 상대방이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분명 카이오지를 납치한 깡패인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도 춘지와 나츠코를 죽인 살인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카이오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과 추한 삼촌 딸의 동의를 얻은 뒤 팽 박사는 추한 삼촌과 카이오지가 한적한 사원에 살도록 일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사원은 오랫동안 버려졌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디어 오 팽을 아는 노부부만이 살고 있습니다. 팽 박사가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을 정착시킨 후 그는 성전을 떠났다. 그는 원래 살인자가 이곳을 찾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자의 추적 방법을 아는 사람. 나는 이 사원을 빨리 찾았습니다.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이 절에 머물던 날 밤, 날개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그때 손전등 불빛이 창문 유리에 비쳤다. 세 가지 나선형 패턴으로 지문을 투사합니다. 추한 삼촌이 이 상황을 봤어. 그는 서둘러 카이오지를 집 밖으로 끌어내고 절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멀리 가지 못했어요. 흰 옷을 입고 대나무 모자를 쓴 노파가 그를 가로막았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주장한다. 나는 살인자가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을 죽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녀를 따라가야 할 곳이 있다. 추한 삼촌과 추자는 대개 여인의 의도를 몰랐지만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절 근처에 있는 작은 나무집에 이르렀습니다. 세 사람이 도착하자 곧바로 객실 문이 열렸다.
추한 삼촌과 카이오지가 알아차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이 멜로를 하고 있다. 내용은 복면을 쓴 강도가 집에 침입해 부부를 강탈했다는 내용이다. 부부가 함께 마스크를 찢었다. 신원이 노출된 강도, 부부 신고 우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단검으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추한 삼촌과 카이오지는 모두 이 시트콤에 당황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돌아서서 이 무서운 곳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이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키 큰 남자 하나, 키 작은 남자 두 명이 어둠에서 나타나다. 칼을 들고 추한 삼촌과 추자에게 시트콤을 계속 시청하도록 강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집안의 멜로드라마는 계속되고 있다. 강도가 부부를 살해한 후 그는 많은 귀중한 소지품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곧 7, 8살 된 어린 소년이 아기 인형을 안고 집에 들어가다. 그는 살해된 부부의 아들이다. 그의 등에 있는 인형은 그의 여동생을 상징한다. 즉, 살해된 부부의 딸. 소년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참으셨다. 그 소년의 귀에 대고 강도의 이름을 말했어. 그리고 소년에게 장래에 부모님의 복수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추한 삼촌과 치우는 시트콤에서 어머니가 말하는 강도의 이름을 듣고 두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강도의 이름이 추한 삼촌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즉 카이오지의 할아버지 추한 씨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트콤이 끝난 후 키가 큰 남자가 4명의 배우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을 이곳으로 데려온 102의 여인과 함께 떠났습니다. 5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은 후에야 그 남자는 추한 삼촌과 추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5사람이 모두 떠난 후 키가 큰 남자는 추한 삼촌과 카이오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추한 삼촌의 아버지인 추한 씨는 상습적인 강도였습니다. 30여 년 전 어느 날 메스터 추한은 실제로 그의 머리 소년 수기모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스기모토는 당시 아름다운 부자 여성과 막 결혼했습니다. 추한 씨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추한 씨는 부부에게 어색함을 주기 위해 어느 날 밤 그는 가면을 쓰고 스기모토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스기모토와 그의 아내는 집에서 도둑을 발견한 후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추한 씨 얼굴에 마스크도 찢었다. 추한 사부는 자신의 정체가 노출된 후 분노했다. 그리고 고소당할까봐 걱정되어 실제로 스기모토와 그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스기모토의 아내가 죽기 전의 모습, 강천 선생 살해의 진실. 그는 미성년 아들에게 말했다. 내 앞에 있는 키 큰 남자의 이름은 스기타, 수기터. 그는 스기모토 씨 부부의 아들입니다. 스기타 옆에 키 작은 남자. 사실 남장을 한 건 그의 여동생 산차이였다. 남매가 춘자와 하자를 차례로 죽였다.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방금 시트콤에 출연한 배우와 102의 여자. 그들은 모두 남매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은 추한 삼촌과 카이오지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추한 삼촌은 깨달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절도와 강도로 훔친 돈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추한 삼촌은 아버지의 생명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스기타 남매가 어린 딸 아키코를 놓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수기터와 셴케이는 추한 삼촌의 간청에 무관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와 딸을 데리고 근처의 작은 허름한 집으로 갔다. 방에 빈 관이 있다. 스기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즉시 추한 삼촌을 관에 채우고 뚜껑을 봉했습니다. 안에서 질식시켜 죽이고 싶다. 그런 다음 수기터와 셴케이는 카이오지를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면 부모님의 기일이다. 남매는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추자를 죽이기로 계획한다. 그녀의 피로 부모님을 희생시키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은 해당 사찰에 거주하는 노부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는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의 실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부부가 귀머거리이자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다행히 경찰이 사찰 주변 지역을 조사하던 중 어젯밤 추한 삼촌과 그의 딸을 위해 시트콤을 출연한 배우들을 빨리 찾았습니다. 이 배우들의 추억에 따르면 그들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2명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가 작은 남자에게서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남자로 변장한 여자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배우들은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팽 박사와 경찰의 수사가 서서히 진행되는 가운데 아케치 코고로 드디어 미국에서 일본으로 귀국.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를 곧 활용할 예정이다. 동기화는 지혜를 준다. 아케치는 사건을 꼼꼼히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경찰은 또 다른 신고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강가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주웠어요. 안에 손가락이 잘려 있었어요. 잘린 손가락의 지문에서 3개의 나선형 패턴을 보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경찰, 검사 후 확인. 절단된 손가락은 여성의 검지에서 나온 것이다.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경찰관 2명. 잘린 손가락이 왠지 낯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양으로 판단해서 절단된 이 손가락은 추안 삼촌의 이복 여동생 가휘의 손가락과 매우 유사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이전에도 아휘의 10손가락을 꼼꼼히 살펴봤다는 점이다. 그녀의 손가락 각각이 규칙적인 단일 나선형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변장술의 조예가 깊은 아케치. 두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아휘가 손가락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아마도 피부와 같은 막내일 가능성이 있음. 자신의 특별한 지문을 가리는 것, 현명한 분석을 들어보세요. 경찰은 즉시 아휘의 자택으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아휘네 가정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휘는 오늘 아침에 꽃가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오른쪽 검지를 잘랐다. 지금은 침실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부가 여러 명의 수상한 경찰 수사대를 이끌자 아휘의 침실에 들어갈 때 그녀는 아휘의 가슴에 단검이 박혀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죽은 지 오래됐어. 실제로 그의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반으로 부러졌다. 하녀는 주인이 잔인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후이의 남자친구 사토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라. 가정부 말에 따르면 사토는 오늘 일찍 후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 사람 참 신비롭다. 아휘를 보러 올 때마다 아휘는 항상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요. 메이드는 사토를 여러 번 만났지만 하지만 난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하녀의 증언을 듣고 나서 경찰은 사토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의외로 검색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건물 기슭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고인은 키가 비교적 크고 몸에 유서가 남아있었습니다. 유서 내용으로 판단. 이 사람은 후이의 미스터리한 남자친구 사토입니다. 하지만 사토는 유서에서 후이와 연인 사이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쌍의 형제자매가 남매의 실제 이름은 사토와 휘가 아니다. 대신 그들은 각각 수기터와 신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카와 삼촌의 아버지 카와공에 의해 살해된 스기모토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자신을 부부라고 칭했다. 신케이는 아휘의 정체성을 취합니다. 추안 삼촌의 이복 누나라고 거짓말. 이것을 이용해 추안 삼촌의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복수할 기회를 찾으세요. 이제 남매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추안 삼촌의 가족 4명을 연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스기타는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 신케이를 자신의 손으로 찔러 죽인 후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추안 삼촌의 아버지 추안 씨의 범죄가 공개됩니다. 경찰은 나중에 스기타의 유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조사에 참여한 민지 박사와 팽에게 알렸습니다. 추안 삼촌과 추자 씨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스기타의 유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의 살인범이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건은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정리한 후 민지는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 수기터는 유서에서 자신과 신케이가 살인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휘인 척하던 산차이는 죽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었다. 왜 아직도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성기를 잘라야 하는 걸까요? 3개의 나선형 패턴이 있는 오른쪽 검지는 어떻습니까? 이건 분명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케치는 진짜 살인범이 다른 사람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아휘는 신케이인 척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는 의도적으로 아휘의 특별한 지문을 인쇄했습니다. 추안 삼촌 집의 시체와 문 유리에 인쇄하십시오. 아휘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마침내 아휘를 죽여라. 와서 증거 없이 무죄 계획을 완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체에 피 묻은 지문을 찍는 척. 아휘는 경찰이 살인자로 오인할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다. 그제서야 그는 마지못해 자신의 특별한 집게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케치가 사건에 대해 전복적인 생각을 내놓은 것처럼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땅에 쓰러져 있는 추안 아저씨와 마주쳤다. 그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다. 스기타가 관에 넣은 후 추안 삼촌은 안에서 질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탈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차를 세우던 중 길가에서 기절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민지 박사와 팡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추한 삼촌이 이때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아케치의 말을 듣고 나면 그는 조용히 진짜 살인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그의 여자 조수인 웬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한 삼촌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내복 공격을 가하다. 한밤중에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키 큰 남자. 병원으로 운전해서 가세요. 추한 삼촌의 병동에 몰래 들어가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단검을 들어올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추한 삼촌을 향해 칼을 찔러. 다행히 추한 삼촌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케치는 오래전에 그를 마네킹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키 큰 남자. 내가 추한 삼촌을 찔러 죽였다고 생각한 후에 그는 병동에서 몰래 빠져나와 병원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문다이는 키가 큰 남자의 놀라움을 이용하여 그는 차 트렁크에 탔습니다. 뜻밖에도 키가 큰 남자는 도중에 차 트렁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숨을 곳도 없는 웬다이를 직접 쓰러뜨렸다. 웬다이가 다시 깨어났을 때 자신이 고문실의 처형대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앞에 처형대에 누워있는 카이오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카이오지의 머리 위에는 좌우로 휘두르는 커다란 도끼가 걸려 있습니다. 이 도끼가 떨어지는 한 카이오지는 곧 죽을 것입니다. 카이오지를 제외하고 방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키가 작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외모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고문 장치를 작동시키려는 순간 후미오와 아키코가 살해당했을 때 모자와 선글라스, 수염을 기른 또 다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다. 키가 큰 남자와 키가 작은 남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 방문객은 모자, 선글라스, 가짜 수염을 벗었습니다. 저속한 얼굴을 보여주는 다름 아닌 유명한 탐정 아케치 코고로입니다. 아케치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우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키가 큰 남자를 다른 사람으로 식별. 나와 친구가 된 사람은 디아오 오팽이었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남자로 변장한 사람. 팽 박사의 아내 팽지입니다. 사실 요시코도 팽 박사의 아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친누나, 원래 이름은 스기타, 수기터와 산차이, 신케이였습니다. 그들은 카와 삼촌의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스기모토 부부의 아이들입니다. 아휘는 사실 추한 삼촌의 이복 여동생이다. 아휘의 정체를 알아낸 후 디아오 이팽은 사토로서 그녀에게 처음 접근했습니다. 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휘의 특별한 지문은 여러 번 문질러졌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죽인 후에는 고의로 몸에 피 묻은 지문을 남기는 행위. 경찰을 속이려고 살인에 대해 아휘를 비난하려는 의도. 하루코와 나츠코를 성공적으로 죽인 후 팽 박사의 여동생 팽지가 다시 추한 삼촌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불태울 춘지의 유물이 담긴 상자에 추자를 넣는다. 짐꾼의 도움을 받아 카이오지를 산채로 불태우려고 시도함. 뜻밖에도 그는 현명한 여성 조수인 문대에게 발견되었다.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시 히로시. 그런 다음 그는 추한 삼촌과 카이오지를 속여 한적한 사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추한 삼촌을 관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이오지를 팽 박사의 집 지하에 있는 고문실로 납치하세요. 형제, 자매의 부모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희생하기 전에 팽 박사는 자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아휘도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체격의 노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미리 작성한 유서를 소지하고 그는 그 높은 빌딩 아래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살인자가 범죄를 두려워하여 사망했다는 착각이 생겼습니다. 팽 박사와 팽지가 그들의 계획이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아휘는 살인자가 자신의 특별한 지문을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마지못해 손가락의 절반을 잘라내어 버렸습니다. 이 손가락 절반은 나중에 경찰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침내 에커키는 팽 박사와 요시코의 음모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에커키의 의견에 따르면 요시코는 분명히 고람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비된 척하는 그녀의 목적. 당연히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꽃가게에서 아케치와 우연히 마주친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걱정되네요. 아케치는 지역에서도 유명한 사립탐정이다. 경찰은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팽 박사와 요시코는 현명한 목적을 위해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아케치를 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살인 계획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명한 추론을 들어라. 팽 박사와 팽지는 마침내 변장을 벗었습니다. 동시에 경찰 여러 명이 지하실로 달려갔다.
두 사람을 둘러싸. 이것을 본 디아오 오팽은 밍밍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죽기 전에 쿠션이라도 써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팽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팽 박사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권총을 꺼내 디아오 오팽의 등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에 맞은 후 디아오 오팽은 공포에 질려 자신의 여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때 요시코는 눈물을 흘렸다. 아케치와 함께한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눈앞에 있는 이 비참한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빠가 아케치를 다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감정을 설명한 뒤 요시코는 갑자기 다시 총을 돌렸다. 그의 심장을 겨냥하고 총을 쐈다. 아케치는 요시코에게 첫눈에 반했다.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다. 이번 호의 사연. 일본 추리의 아버지로부터 에도가와 란포의 뷰티 시리즈 실행대 위의 뷰티. 이 시리즈에는 총 20개 이상의 유사한 기괴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중 하나인 검은 수선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5층 탑의 미인, 흰 피부의 미인, 붉은 전갈 미녀, 지옥에서 온 광대일 등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서스펜스 MOVI 홈페이지에 관련 앨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클릭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콤한 오렌지의 소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다음 호에서 만나요. 달콤한 오렌지의 소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다음 호에서 만나요.